자, 구조방정식 모형 이제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구조방정식, 스트럭처럴 이퀘이션이라는 거. 이거 말 그대로 직역이죠. 모형은 모델링인 거 뭐. 줄여서 SEM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 SEM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말을 사회과학번에 주로 쓰겠죠, 당연히. 많이 쓰고 이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포함해서 상호 관련성 그리고 또 통계적 유의성을 당연히 검증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었던 앞서 이것도 이제 시간을 많이 소모했었죠. 회귀 분석 다양한 형태로 그 회귀 분석보다도 복잡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에 이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큰 틀에서 형식적으로 나눠보면 두 개의 모형 구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 모형과 이제 구조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측정 모형에만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구만 개발하고 말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측정 모형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해서 그 연구 모형을 안에서 이제 경로 같은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구조 모형까지 보통 진입을 하게 됩니다. 측정 모형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요인 분석, 그것도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보통 앞선 시간에 꽤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걸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탐색적 요인 분석과는 약간 좀 그 다음 단계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러진 것들,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걸 이제 측정 모형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떤 설정된 연구 모형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 사이 어떤 그 경로 같은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분석하게 되죠. 말 그대로. 변수들 사이의 어떤 그런 인과 관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오차 같은 거 다 따져보게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구조 모형을 이제 그때 실제 진행한다고 하죠. 실제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이제 요인 분석도 당연히 들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앞서 들었던 회귀 분석도 당연히 이 안에서 기본 개념으로 숙지를 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기술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로 방법론적으로 가장 메인이 사실이 뭐냐면 상관 분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공분산 내지 상관계수들이 변인들마다 다 두 개씩 짝지어서 있잖아요. 있겠죠. 그죠? 그것들에서 생기는 것이 이제 보통 상관행렬 혹은 공분산 행렬이라고 되는데 바로 그 공분산 행렬 내지 이제 상관행렬이 구조방정식에서 주로 쓰게 되는 도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실제로 이제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죠. 그냥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적인 어떤 상관분석 했을 때 상관 행렬 기억나시죠? 그 행렬을 전체를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 그 전체를 가지고 이런 어떤 변수 간의 인과관계나 상호 관련 그런 것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이런 것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회계분석 당연히 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언뜻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잠깐 어디 보자. 앞서 다뤘던 그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변인 같은 거 보통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기본적인 단순 회귀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더 볼까요? 두 개 이상의 다중 회귀 분석도 했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가 끼어들 매기란다 조절이 끼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매기가 끼어들 수도 있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뭐 이거 가지고 앞서 다뤘던 어떤 뭐 프로세스 매크로 뭐 이런 거 같은 거 써서 앞에서도 다룰 수도 있었고 이런 형태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연구모형을 만들다 보면 이제 의도치 않게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A가 B로 갔죠. C도 B로 갔죠. 보통 이런 어떤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결과 변수라는 게 보통 이제 하나 정도로 보통 기본적인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앞서 다룬 해기 분석은 구조방정식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어떤 독립 변인에서 동시에 두 군데에서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것, F라는 것은 A 입장에서 둘 다 종속 변인인데 다르잖아요. 이런 건 처리하기가 기존의 회귀 분석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그 상관행렬 구조가 뭐 이렇게 변수를 쭉 나열하잖아요. A, B, C 해서 따다다다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F까지.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제 가로로도 행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A, B, C 따다다다 뭐 F 이렇게 만든다고 쳤을 때 뭐 같은 변인끼리의 상관 개수값은 당연히 1이죠. 대각선이 1이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A와 B의 어떤 그런 상관계수가 등장하죠. 뭐 로 A, B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구조였는데 이런 상관 계수를 가진 이 매트릭스 행렬 구조를 전체로 이걸 통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는 수치 값을 가지고 이 구조에 해당되는 것에서 통계 자료를 반영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A는 B하고 F에 영향 주죠. 그럼 A는 색깔을 A라고 하는 건 B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저 끝에 F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럼 동시에 이 부분의 계수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숫자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그 순간 뭐 C라고 하는 것도 B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거, 뭐 여기서 봐셔도 되는데 C하고 B에 영향을 주는 얘도 동시에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뭐 모든 이런 것들 요소가 이 행렬 안에서 동시에 변화가 있겠죠. 회귀 분석은 이걸 다 쪼개서 단계별로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기적인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근데 이 구조방정식은 이런 상관행렬 구조 안에서 혹은 공무선 행렬 구조 안에서 이걸 모든 것들을 한 번 해버려요. 무엇이 어디로 가고 안 가고 뭐 그런 방향성은 이제 이 구조 값이 나오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수치 값으로. 그래서 동실다발적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좀 나오게 되고 이걸 판단을 해보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해당되는 연구 모형이 제대로 다 완성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 뭐 대충 눈치 빠른 분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종의 컨버즈하는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수렴하는 과정. 앞서 다뤘던 것 중에서 이런 방법을 썼던 게 부트스트래핑 같은 기법을 쓰게 되는 뭐 최대 우도 방식의 접근을 실제 내부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확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연구 모형의 어떤 값이 원하는 어떤 구조와 잘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해당 수치값들이 수렴을 하는지, 즉 모형이 적합한지 이런 과정들이 나름 복잡다단하게 진행이 돼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내어놓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구로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해당되는 어떤 일종의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치, 지수 같은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건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 뭐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 결과 정도는 이제 다들 숙지를 하셔야 되죠. 이걸 쓰시려고 하면. 자, 어쨌든 하다 보니까 초보부터 얘기가 좀 세게 나가는데, 그 구조방정 모형에 대한 개념 얘기는 이제 좀 반복적으로 지루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다시 해드릴 거니까. 자, 일단 용어를 보죠. 자, 잠재 변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건데, 이건 이제 직접 측정이 안 되는 이론적인 개념성의 변수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과학 이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들이 대부분 잠재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에 반해서 이제 밑에 바로 하죠. 측정 변수, 관측 변수라는 건 실제 설문이나 실험으로 측정 혹은 관찰되는 변수. 이게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변수죠. 근데 웬 잠재 변수라는 것이 또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모든 사회과학에서 나오는 변인들을 바로바로 측정하거나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보통 이제 자연과학 계열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잠재 변수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측정 혹은 관측 변수라는 개념이 더 타당해서 바로바로 측정해서 쓰는 것들이 많죠. 그것도 보통 물리적인 조건들을 많이 쓰니까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어떤 특정 과학적인 수치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측정하잖아요. 그죠? 단순 계산은 얻어지게 되지만 사회과학에서 나오는 실제 이론적인 변수는 그렇지가 않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진치성이다, 뭐 진로적성이다 이런 것들을 변수로 잡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설문지 문항 몇 개로 바로 측정이 되든가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일단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하위 요인들도 진짜 필요할 때도 많죠. 그 하위 요인도 바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측정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설문지 문항은 또 다시 더 쪼개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재 변수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들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의 측정 변수가 사실 보기에는 이것이 기본 기초 변수인 것처럼 작동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취급하게 될 땐. 그래서 개념적으로 잠재 변수가 사실은 이런 변인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 밑변수가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사실 눈에 보이는 측정 변수인 거죠. 하지만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바로 측정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변수다 보니까 사실 기실은 현실적으로 측정 변수, 관측 변수에 출발을 하게 되고 거기 잠재 변수를 사실은 얻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방향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오차라는 건 측정이나 관측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지만 여기 잠재 변수라고 하는 궁금한 대상과 실제로 측정 변수라고 하는 관측 변수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숫자로 다루게 되는 그런 변수들 사이에는 아무래도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간격이. 그래서 그런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이 잠재 변수로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건 이제 오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기본 단위인데 그 직접적으로 원인 결과가 되는 구조, 뭐 회계 분석에서 원인을 단순 회계 같은 기본 구조, 그런 어떤 그런 직접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의 효과다. 그리고 매개 분석에서 봤었던 그 우회하는 방법, 간접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영업하는 변수가 한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미친다. 그리고 두 개의 양자를 결합한 것이 우리가 총효과라고 알고 있었죠. 예. 똑같이 구조방정식도 그 개념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럼 구조방정식의 장점 뭐냐? 장점 많죠. 장점 많은데 일단 측정오차를 추정한다. 측정오차를 추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다뤘던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엔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 자체에서 생기는 오차를 사실 고려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이런 말 안 했죠.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었죠. 근데 구조방정식 그 개념 자체에 이론적으로 측정 오차라는 것 자체가 아예 항으로 자동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측정 변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바로 회귀 분석과 구조봉 정식의 가장 뭐 두드러진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뭐 첫머리에 두었다고 봐야 되는데, 회귀 분석은 그냥 그 구조에서 원인과 결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되고 그 자체에서 뭐 측정 변수니 뭐니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등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였었죠. 근데 잠재 변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측정 변수를 통해서 이제 보통 잠재 변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그 앞서 다뤘던 회귀 분석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분석에서는 보통 설문지 문항을 가지고 차원 축소라고 하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거치게 되면 보통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 보통 기본적으로 평균 값을 취하잖아요. 그 자체에서 이제 오는 와중에 어떤 그것도 오차가 있겠지만 그때 등장하는 뭐 표준 오차 이런 개념 같은 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변수 대 변수로 가는 그 모든 방향마다 오차를 다 다루겠다는 겁니다. 뒤에 차근차근 이제 도표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상호 종속 관계를 추정한다. 여러 개의 어떤 말 그대로 경로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죠. 독립변수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앞서도 그랬지만 종속변수도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관계를 병렬적인 관계를 한 번에 한다는 거죠. 보통 종속변수 하나만 나왔던 그런 회귀 분석, 뭐 회귀 정도 종속변수가 여러 개면 이제 그걸 여러 번 회귀 분석하면 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여러 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종속변수 하나인 경우조차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마다마다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구조방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한 번에 어쨌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또 할 수 있겠고, 종속변수 두 개 이상인 경우는 회귀분석 역시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이건 회귀분석 그 개념 자체가 따로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번거로움 같은 것들도 벗어날 수 있고 뭐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어떤 상대적인 왜냐하면 구조방정식 그런 과정 자체로 서로 동시에 영향을 한꺼번에 따지게 되지만 회귀분석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분리가 돼 버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앞서 매개 분석에서 했었던 거긴 했죠. 총합과 직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이번엔 동시에 확인한다는 거. 매개의 모형을 한 번에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매개 분석을 위해서 여러 단계 거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조베린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부트스트래핑이 뭘 하든지 간에 단계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어떤 번거로움 같은 거라든가 뭐 여러 매개 변수가 막 등장하게 됐을 때는 아예 간접효과 측정 자체가 이론적으로 되지를 않았죠. 매개효과가 동시다발적 막 등장하는 그 프로세스 매크로 그 연구 모형 중에 또 보면 그 실제로 기본 골자 구조는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그거 갖고 다 쓰는 건데 그런 삼각형 구조만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A에서 B에 영향을 줬어요. B에서 C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A에서 C에 영향 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C에서 D로 영향을 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기존의 회귀 분석으로 진행하려면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하지만 이거를 하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각 체인 구조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구조를 이렇게 하겠다. 이때부터 난감해지는 거죠. 난감해지는 거죠. B와 C를 이런 이중 매개가 들어가 버리면 난감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존의 매개 회귀 분석으로는. 이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연결 구도가 차라리 생겨버리면 그나마 의미 있게 생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삼각형 구조 쪼개서 진행할 수는 있어요. 이마저도 아예 다를 게 전혀 없다면 심지어는 여기서 어떤 새로운 변인이 등장을 해서
도저히 정석 변이 하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미 그건 회계 분석으로 하려면 정말 다 일일이 쪼개서 보는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구조방정 이것을 다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관계수, 상관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 변수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등장을 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귀 분석은 하부 변인들을 보통 단순 평균화를 진행하죠, 그죠? 평균화해서 평균 변수 잡아서. 근데 구조 방정식은 일단 잠재 변인을 개별적으로 잡게 되고 그것들의 각각의 어떤 측정 변인도 포함해서 각각의 분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나중에 도표를 보시면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통계 분석 기법들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회계 분석은 어찌됐든 간에 쓰려고 아까 뭐 복잡하다는 것들도 사실 기존에는 구조본을 쓰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걸 다 따로따로 했었어요. 다 회계 분석을 따로 해서 다 조합을 했던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한 어떻게 보면 노가다죠. 그래서 회계 분석은 경로별 분석을 다 따로 진행을 해야만 했고, 근데 구조방정식을 한 모형이죠. 모형 하나 정해진 그 모형 안에서 모든 경로 분석을 한 번에 검증 가능하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쉽고 편할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하긴 한 건 맞는데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난점도 좀 사실은 존재하긴 합니다. 어쨌든 장점은 장점이에요. 자, 단점을 보죠. 이 설계한 연구 모형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 즉 선행 연구나 이론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뭐 복잡한 모델 있을 수 있죠. 복잡한 모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행 연구 검토 없이 막 경들을 막 그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계 자료를 막 수집해서 대하면 되느냐? 보통 이게 성공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끔 어떤 계기를 열어준 게 구조방정식 방법이라 기법이라고 했을 때 그 나오게 된 다양한 모형에 대한 근거는 이론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게 아니면 워낙에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경로를 막 선택을 해서 모형을 만들면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될지의 문제는 담보할 수도 없고, 앞서 나왔던 회귀 모형 같이 구조가 차라리 단순을 하면 그야말로 단순 반복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걸 찾아가는 것이 쉬운데, 구조방정식 같이 복잡한 연구 모형이 되면 그 경로 자체의 결정부터 굉장히 힘든 작업이 돼요. 반복을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모형 적합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통계학자들이 이거에 관계된 것들을 결론들을 많이 내줘서 여러분들 같은 잠정적으로 선택한 연구 모형이 어찌됐든 통계적인 모형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값들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미지로 막 연구 모형을 작성하시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는 있으셔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말 자체는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수치가 안 나와 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자, 다음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할 때 연구자 주관이 당연히 많이 개입되죠. 그래서 뭐 같은 선행 연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연구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자마다 다양한 연구 모형이 가능하죠. 정말 다양한 모형이 나올 수 있어요. 구조문을 쓰게 되면.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형을 수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편한 것 같지만 어렵다는 부분이 이건데, 경로를 막 이론적 나름 근거해서 세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을 선행 연구에 따왔겠죠. 이제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큰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모형을. 그랬는데 만들고 전체를 한꺼번에 돌려버리다 보니까 글쎄요, 뭐 피드백이 내부적으로 있었겠지만 나온 상관계수를 통해서 판단한 걸 보니 모형 적합도 지수가 뭐 제대로 안 나오면 뭐 어떡할 겁니까? 이거 모형을 바꿔야 하거나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수정하는 문제 항상 늘 이게 큰 화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형 적합도 지수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 이제 이 안전장치 역할을 해서 이게 잘 충분한 꼭 봐야 되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모형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충분한 수치로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경로 교로마다 어떤 봐야 될 어떤 통계적인 값들을 그런 모수도 값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통계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는 기본이죠, 당연히. 회귀 분석 당연하죠. 요인 분석 역시 당연하죠. 상관 분석은 뭐 어쨌든 개념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복잡한 분석 결과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한지 이제 차차 실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봐야 될 게 많아요. 한번 돌리는 건 물론 모형 설정하는 작업 자체도 뭐 측정 모형은 별거 없지만 구조 모형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왔고 측정 모형이든 구조 모형이든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출력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룰이 꽤나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숙지하셔야 돼요. 자, 다음 절차를 보면 보통 이제 구조 모형을 다룬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다룬다라고 하면 보통 많이 쓰게 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SPSS 다음으로 이제 에이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잠업이라고 하고 R이라고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들도 당연히 가능한데, 그건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을 본격적으로 잘 다루게 됐을 때 쓰기 편한 것이고, 처음 다루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처음 다루거나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데, 그런 경우는 초심자들이 다루기 좋은 게 보통 에이모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일단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앞서 많이 다뤘었죠. 예로서 SPSS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끝내셔야 되겠죠. 뭐 신뢰도 분석이다, 뭐 나름 타당도이다, 뭐 빈도 분석이다, 개수 통계 분석이다, 상관관계 분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끝냈다고 치죠. 뭐 다른 어떤 것들도 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구조 방정식 할 거니까 SPS 이 정도를 하시고 에이모스로 이제 해서 그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즉 SPS에서 해당 통계 자료를 SPSS 포맷으로 저장을 한 걸 에이모스가 넘겨봤게 돼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엑셀 같은 거 자료를 읽으셔서 SPS에서 읽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그 읽어드린 자료는 SPSS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료를 그 저장된 자료를 에이모스에서 읽는 것이 순조롭습니다. 엑셀 자료를 바로 에이모스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럼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SPS에서 어쨌든 1차로 저장을 한 걸 가지고 에이모스에서 갖다 쓰시는 게 여러모로 그것이 속편합니다. 넘겨받았어요. 그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앞서 분석이 끝났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작업을 먼저 거치게 돼요. 측정 모형 검증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 모형 검증, 즉 경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메인인데 여기선 이런 것들을 보통 거치게 되죠. 대부분의 근데 구조 방정식 모형까지 안 가실 분은 뭐 SPS에서 끝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회귀 분석이나 뭐 분산 분석, T 검증을 끝내실 분들 계시겠지만 에이모스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쪽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쳐서, 근데 여기 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끝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해당 개념적으로 어떤 사회학분야 어떤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독특한 도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선배들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혹은 그걸 수정 보완해서 만든 측정을 한 걸 가지고 자기만의 연구 모형을 진행해서 이제 경로 분석까지 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경로 분석이란 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입니다. 뭐 인과관계, 뭐 복잡다단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 안에 방향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뭐 그 안에 물론 양방향성 어떤 공분성 상관관계에도 당연히 내포해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구조만장에서 잠재 변수 간의 기본적으로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막 그렇단 얘기고 측정 변수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걸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당연히 측정 변수 간의 관계도 그 안에 포함이 돼서 분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잠재 변수는 이론적인 개념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수치값들은 측정 변수다는 거죠. 내부적인 측정 변수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맞는 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통계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인 분석, 특히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선배들은 대부분 경로 분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죠. 경로 분석 안에 얘네들이 회귀 분석이라든지 다 들어있는 거니까. 경로 분석을 경로들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결정된 경로마다 인과관계랑 회귀 분석을 하겠죠. 쌍방향 관계라고 하면 상관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다 방법론도 다 한데 섞여 있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안에는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이 결합돼서 발전된 통계 분석 방법이다. 당연히 따라서 회귀 분석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당연히 거기서 파생된 매개나 조절 효과 등의 숙지는 기본이 되겠죠.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여러 개,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이겠죠. 간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현상 파악을 위해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잠재 변수 여러 번 나왔죠. 레이턴트 베리어블 번역하는 말 이게 직역이야. 이게 뭐 잠복해있다 뭐 그런 단어니까를 분석을 포함시켜서 이런 변수들 간의 상호 간의 인과관계나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모형이다. 뭐 그렇죠. 그래서 잠재 변수 없이 조절된 매기 효과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SPSS의 프로세스 메커 동에 해결이 되죠. 물론 조절된 매기 효과라든지 단순 회귀 분석조차도 그냥 떨렁 갖다 놓으면 구조방정이 되긴 돼요. 당연히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구조방정 모형의 개념 같은 경우 번거롭고 이것까지 쓰기가 그렇다 싶으신 분은 이제 앞서 다뤘던 프로세스 매크로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뭐 구조방정식을 다뤘던 그 기본적인 복잡한 연구 모형조차도 예전 선배들은 다 일일이 그 안에 경로 분석하고 다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다 접했던 건데 어쨌든 그렇던 얘기고. 구성 개념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통계교법이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론적, 경험적 인과관계, 변수 간의 상관성을 측정 지표를 가지고 다루게 되죠. 잠재 변수 간의 관계의 동시 분석이다. 말 그대로 동시 분석 여러 번 나오죠. 통계기법이다. 요인 분석, 상관 분석, 회계 분석, 경로 분석의 원리를 당연히 이용하게 되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공분선을 다루게 되죠. 내부적으로 사실 그렇게 다룬다는 얘기고 실제로 분석을 돌리고 나면 공분선 값도 나오게 당연히 인과 어떤 모형 모델링이다. 잠재 분석 모형이다.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뭐 공변량 구조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일단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이 형식적으로 큰 틀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측정 모형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 되고 보통 이제 CFA란 말을 많이 써서 컨펌한다는 뜻인데 이미 결정된 즉 앞서 EFA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해처 모여서 뭉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잠재 변인을 하나하나 따다닥 연결해서 그것들 사이에 잠재 변인과 측정 변인 혹은 그 잠재 변인과 어떤 상호 관련성 같은 것들을 살피게 되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어떤 나름 측정 모형에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CFA라고 많이 줄여서 쓰죠. 그리고 이제 구조 모형 내부적인 실제로 다루게 되는 메인 분석은 경로 분석이 되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경로들을 다루게 되는 거니까. 자, 요인 분석. 척도 문항을 몇 개의 잠재 변인 하위 요인으로 묶는 분석 방법이다. 이거 뭐 탐색적인 요인 분석 같은 게 아니라 같다고 보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들었던 SPS에서 했었던 EFA 같은 경우는 잠재 변인이라기보다는 거기서는 이제 측정 변인들이 여러 개 경우도 있죠, 그죠? 설문지 문항, 예를 들면 설문지 문항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그걸 평균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거친 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변인들을 집단화 시켰잖아요, 그죠? 덩어리 묶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 안에서 뭐 고유값 쓰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때 방법도 그때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게 뭐더라 뭐. 그 안에서 뭐 주성분 분석이다 뭐 회전도 무슨 뭐 직각 회전과 뭐 사각 회전을 해서 돌리고 오블리민 뭐 방부시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최대 의도 부분이 가장 무난하다고 추천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 개의 하위 요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 그대로 차원을 하나 더 축소하죠, 그죠? 축소해서 하나의 변이를 뭉쳐서 실제로 하는 게 대부분 단순 평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평균에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줄여진 것들의 관계가 어찌든 있다고 치면 그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측정 변이라고 보고 만들어진 게 잠재 변이라고 봤을 때 측정 변이가 잠재 변이니 정말 말 그대로 해당 잠재 변인에서 영향을 받는 게 맞냐 그걸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했던 EFA랑 CFA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후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뭐 앞서 SPS 기본적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분석들보다도 가장 먼저 다뤘던 기본 분석이죠. 그래서 상관 분석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게 변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는데 여기 나오게 된 상관 분석 안에는 그 상관 행렬 구조를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다루는 패키지를 다루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이걸 주로 쓴다는 얘기예요.
회귀 분석은 뭐 독립변이 종속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인과관계 따졌던 건 알 수 있고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경로 분석은 이제 드디어 독립이나 종속변이 여러 개가 등장했을 때 그 거밀 같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게 당연히 구조방정식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럼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두 개로 이제 기본적인 형식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고 했었고, 측정 모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과학, 사회과학, 심리과학 분야에서 개발된 측정이라는 귀찮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그냥 사실 제한과학 쪽에서는 측정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바로 구조 모형이 필요하다면 바로 갈 수 있고, 근데 거기서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 복잡다단한 구조까지 또 자연과학의 수로 다루게 되지는 또 않죠. 그쪽은 거기는 훨씬 더 인과관계가 선명하니까,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은 사실 이제 변인 자체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과학 이론에 의해서 그걸 변인이라고 놨던 것 뿐이지, 그 변인이 또 측정한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관, 철학에서 등장한 개념들이고, 그걸 어떤 단순한 수치로 그걸 이입해서 다시 다루게 된다는 것 자체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심리 분야에서는 측정모이라는 개념이 별개의 어떤 중요한 개념, 이론을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복잡다단한 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제한과학처럼 선명한 어떤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거밀점 막 얽혀설켜 얽혀 있잖아요. 인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지하게 되는 개념들 자체들 사이에,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호관계라는 게 선명하던가요?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비교도 선명하게 다루려고 했었고, 그래서 구조모형은 사실 이제 보다 사회과학 내부에서는 보다 이제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경향성이 강한 수밖에 없던 게, 원래 이제 어떤 수치적인 걸 다루는 것이 전문이었던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파트, 그런 파트에서 개발했었던, 사실 구조방정식이라는 게 연립방정식이거든 사실은, 수학에서 말하는. 근데 사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아주 최대한 가능한 답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내포되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수치 해석까지 결부되어 있고, 거기다 더 덧붙여서 아예 확률 개념이 있는 통계까지 결합을 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한데 뭉친 거죠. 그래서 그런 연립방정식 모형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이제 아주 난감할 정도의 모형이 되어버린 건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중얘기 분석 및 경로 분석이 내포되는 모양이 돼서 전혀 새로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공분상 구조 분석이라고도 하고, 뭐 잠재 변수 모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지만, 이제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구조방정식 모델링 이런 거 부르게 됩니다. 뭐 그렇게만 말하면 이제 당연히 분석을 하는 거니까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분석 이론으로 본 장단점을 일단 보면, 장점은 다수의 영향 요인 효과를 앞서 그 다중회귀 분석은 다중공존성이 반드시 다루던 기본 절차죠. 그럼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다중 공선성이 생기든 말든 관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잠재 변수 활용을 하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공분산이라는 걸 아예 변수별로 채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수치값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수치 갖고 이제 다시 또 2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서, 그 잠재 변수 활용으로 당연히 뭐 직접 효과의 간접 효과는 당연히 동시다발적 파악한다고 말씀드렸고, 직접 간접의 어떤 인과관계 분석으로 변수는 좀 더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위계적으로 뭐 단계별로 수동적으로 끊어져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한 번에 해버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그 변인들 사이의 어떤 정규성을 아주 엄격하게 가정합니다. 여기를 쓰려면 통계 자료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다변량 변수가 대부분 뭐 변수가 3개 이상이니까 다변량의 정규 분포를 이라고 말하는 말고는 정규성이에요. 정규성. 노멀리티가 엄청나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뭐 결과적으로 이제 신뢰성 확보든 뭐든 간에 표본 크기를 키우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동네는 표본이 적어서는 이게 뭐 성립이 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추정 보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추정 보수라고 하는 건 이제 잠재 변인에 해당되는 말도 되지만, 이게 측정 변인을 포함해서 본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잠재 변이는 하늘하고 손 쳐들어 연고병 생각했을 때 그 외에 측정 변이 자체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측정 변이들을 다 하나같이 추정 모수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것도 추정하는 거니까 모수로서 그거 모수 개수를 다 세요. 다 세요. 실제로 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나서 모형을 그리고 나서 분석을 돌리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추정 모수 결정이 돼 있죠. 분석 돌리고 나면 추정 모수 개수도 파라미터 개수 당연히 다 나오고 그 개수에 5배는 최소고 최소 한 10배, 5배에서 10배 정도의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최소치고 그리고 뭐 이거저걸 떠나서 일단 최소한 아무리 변수가 작아도 150개 이상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루려고 하면 3, 400개는 기본이죠, 보통. 설문지 개수라고 설문지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설문지 개수가 한 3, 400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구조방식 모형을 다루려고 하면. 자, 그래서 현황을 보면 사실 이제 수학은 물론 여러분들 수학하고 통계학을 뭐 동질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덜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과 자체도 분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수학과 안에서도 뭐 전공 따라서 엄청 이질적인데요. 뭐 수학과 통계학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은 물론 통계학과에서도 사실 이 자체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이 분야는 굉장히 지엽적인 분야예요. 극히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많이 쓰이니까 어찌됐든 언급이 되는 거고 주로 통계학과 쪽에서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 입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걸 주로 많이 했던 게 경제학과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경제학과에서 오래전부터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채택해서 써왔던 것이 이제 널리 퍼져본 것이 알려고 있고 물론 이제 경제학과에서 모델링은 처음에 이걸 썼다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 확장 발전시킨 건 이제 다른 사회과학 분야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보면 GDP 같은 거 예측한다. GDP를 예측할 수가 있나요? 이걸 예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예측을 왜 하겠습니까? 이거 국가 전체 경제를 돌리는 문제,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문제랑 직결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굉장히 엄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의 경제학이라고 하면 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경기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얼마나 세금을 걷어지 세수 같은 것도 확보할지 정책 같은 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면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요소들이 등장하겠죠. 이른바 변인들이 등장하겠죠. 잠재 변인들이. 그죠? 활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 뭉뚱그리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잠재 변인이 될 거고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수, 민생, 뭐 기업, 뭐 기업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의 발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그 하위 잠재원 다시 또 그 안에 하위 잠재원이 있고 막 그래서 결국 측정 변인까지 내려가게 되면 뭐 그 안에 해당 수치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안에서 뭐 개인별 재산세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세수 같은 걸 실제로 적용시킬 때 어디 분야에 쓴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여기서 구조 모형이 나오겠죠, 구조방식 모형이 뭐 그런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인데 획주이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변수 종류는 관측 변수, 관찰 또는 측정 변수라고도 하고요. 설문 문항과 같이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변수죠. 보통 에이모스 같은 데도 보시겠습니다만 사각형을 표현합니다. 그들 사이에 보통 이런 화살표를 받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살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제 내생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잠재 변수, 이게 이제 논문 주제로 삼는 변수들이죠, 대부분. 직접 관측되지는 않아요, 보통.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이고, 이건 보통 타원형으로 표현합니다. 화살표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다 있어요. 화살표를 밖으로 내뱉기만 하는 걸 이제 보통 연구 모형 구조에서 외부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게 외생 변수라고 하게 되고, 화살표를 받을 수도 있는 걸 이제 내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뭐 내생 외생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생 변수,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 독립 변수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변수, 내생 변수들의 영향을 주기만 하는 변수죠. 예. 내생 변수는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종속 변수입니다. 즉 다른 변수, 즉 외생 변수나 내지는 다른 내생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 변수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차 변수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말 그대로 오차를 의미하고 이건 단순한 작은 원으로 표현하는데 보통 구분을 해서 측정 오차가 주로 이제 위주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구조 오차라는 이제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측정 오차
이니셜 2로 이제 에러라고 해서 2로 써서 관측 변수에 발생하는 오차로서 2로 표시하고 잠재 변수가 측정 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다. 말 그대로 측정 오차니까지만 구조 오차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잠재 변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또 구조적인 오차인데 내생 잠재 변수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별해서 D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사실 D나 E는 편의상 구분인 거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다라는 거죠. 측정 오차는 잠재와 측정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구조 오차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잠재 변수 간의 문제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측정 모형과 구조 변이 구성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측정 모형은 직접 다루기 어려운 구성 개념들을 이제 측정하기 모형이다. 말 그대로 이제 측정 변이들 세팅이 됐고 그걸 이제 탐색적 요인물 통해서 집단해서 뭉쳐놨어요. 뭉쳐놨으면 그것도 또 해당 잠재 변이들도 다 묶어줘야 되죠. 묶어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측정 모형을 하게 됩니다. 구조 모형은 그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뭐 사실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집단화를 뭉치게 되면 그거 하나는 평균화 작업을 해서 변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측정 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측정 변이들 여러 개를 모아서 다시 또 새로운 측정 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어쨌든 측정 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변이들 토대로 해서 측정 변인 거 가지고 잠재 변이 따당 등장하게 돼서 그들 간의 구성 변이와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죠. 뭐 직접 이제 종합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과 탐색의 혼합적인 접근이 처음에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학생들의 학업 성적 연구를 분석한다. 잠재 변수는 레이텐트 베리어블 혹은 비관측 변수라고도 하고 직접 관측이 되는 게 아니니까 가정 환경이다. 이게 뭐 직접 측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되진 않겠죠. 학업 능력도 그렇겠죠. 학업 열막은 더더군다나 학업 성적 이거 하나를 한 번에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 가설적 개념인 거고 원이나 타원을 표현하게 되고 보통 타원으로 많이 표현하죠. 관측 변수 혹은 뭐 눈에 띄니까 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잠재 변수 측정 후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그래서 가정환경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족 소득은 측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의 어떤 교육 수준,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은 다 측정이 되겠죠. 그런 걸 모아서 가정환경이라고 연구자가 이제 임의로 설정한 그런 잠재 변이 되겠죠. 그리고 학업 성적이다. 이것도 그 안에 뭐 언어도 있고 수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각형, 보통 직사각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관, 회기, 경로 분석 등의 인과관계 분석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론이 바로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그래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잠재 변수 간의 관계는 이론적인 근거에 가진 관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그걸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가족 소득, 아버지 교육 수준, 어머니 교육 수준이 있겠죠. 기실 여러분들이 통계제를 다룰 때 얘네들을 측정을 해서 뭐 그 안에 사실 이제 EF를 통해서 뭐 설문지 문항을 모아서 뭉쳤겠죠. 뭉친 것 자체가 잠재 변이는 가족 소득, 이걸 또 잠재 측정 변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족 소득, 아버지 교육 수준, 어머니 교육 수준하고 뭉쳐서 나왔겠죠. 탐색적인 걸 통해서 뭉쳐져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다시 그걸 잠재 변이론의 가정 환경이랑 엮어야 되는데 이 엮은 게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뭐 다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EF에서 가족 소득으로 평균화 작업을 거쳤던 아버지 교육 수준을 평균화를 시켰던 어머니 교육 수준 평균화를 시켰던 뭉친 것들이 새롭게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가정 환경이라는 잠재 변인과 딱 연결됐을 때 연결고리가 이게 이 방향성이 타당하냐는 거죠.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이런 것들 다 결정을 짓는다고 눈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 측정된 통계 자료에서 이 밑에 있는 하위 요인들을 가지고 가정 환경이라는 잠재 변이를 구축하게 되죠. 어쨌든 경로를 그릴 땐 논리적으로 화살표 이쪽 방향 그립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이라고 하는 게 또 언어하고 수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측정 변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실 구축된 학업 성적이나 잠재 변인이 있고 그렇게 얻어진 잠재 변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나와도 이미 구조 방정식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애매해졌네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